자, 우리 1장 봅시다. 물리학적인 내용이 조금 담겨 있어요. 자, 이거를 넣은 이유는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갖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밝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뭘 배워야 될지를 알아야겠죠? 이번 학기에. 자, 일단 기본 개념을 배울 거예요. 뭐 일단 뭐 전류, 전압이 뭔지, 뭐 전하가 뭔지, 뭐 저항, 뭐 수동 소자, 뭐 수동 부호 규정, 뭐 처음 배울 때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일단 그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거를 이번 시간에 안 끝날 거예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루는 게 이제 단어라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전하, 전류, 전압, 그다음에 회로의 요소. 예, 요소인데 이 요소들을 나중에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제 엘리먼트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뭐 전압 그리고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들도 회로의 요소인 거고, 그리고 일단은 전선이 있겠죠. 그렇죠? 전선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회로 해석은 전선은 따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는 전선이 저항을 다 갖고 있어요. 저항이 없는 게 없겠지. 이상적으로 뭐 저항이 없는 게 없는데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는 이상적이다라고 볼 거기 때문에 전선에는 저항이 없는 거고 저항이 없는 전선은 우리가 따로 요소로 어떤 뭐 엘리먼트로 보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느냐? 저항이 따로 있어. 저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5장인가에서 나올 텐데 커패시터와 인덕터라고 하는 수동 소자이지만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는 그런 엘리먼트들을 다룰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다룰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법칙이 있는데, 자, 근데 기본 요소들을, 기본 개념들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 뒤에 나오겠지만, 회로 해석이에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디지털 공학을 했었지. 디지털 공학은 뭐였냐면은, 회로 설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을 위한 다들 기억이 안 나지? 예. 뭐 엔드로직, 뭐 그런 오화 게이트, 뭐 그런 것들을 써서 뭐 그래서 예, 잊어버린 게 원래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써서 우리가 설계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문제에 맞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회로는 주어져. 그 주어진 회로에 이런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뭐 어떤 요소를 갖다 여기다가 뭐 저항값을 계산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수학이 좀 많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곱셈 나눗셈 덧셈만 하면 되지만 중간고사 이후에는 약간의 미분 방정식도 풀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공업수학을 배우고 있죠? 공업수학이 뭔지 몰라? 아, 안 배우나? 아, 선대를 먼저 배우고 있어요. 작년에 저건 배웠지. 그 미적분학. 그렇죠? 예. 그럼 돼. 예, 됐어요. 배운 걸로 치고. 자, 그래서 이제 법칙들이 있는데 회로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자, 회로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중요해요.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만들었어요. 오메 법칙, 그리고 뭐 키레오페 법칙, 뭐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뭐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끝은 아니고 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정도. 예.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배우고 나면 이제 실제로 그거를 사용을 해서 회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회로 해석 방법에 이제 또 두 가지가 더 있어. 이제 요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뭐 메쉬 애널리시스랑 노드 애널리시스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태블행 노튼 변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번 학기 수업할 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은 태블행과 노튼을 만나면서 가장 큰 시련을 겪을 거예요. 예, 이거만 잘 넘기면 이번 학기는 할만해.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한다. 그 다음에 회로 해석을 위한 정리, 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커패시터와 인덕터와 관련된 얘기.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일단 본격적으로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배우면 회로 해석의 준비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자, 1차 회로라는 것, 그리고 2차 회로라는 것까지 공부하면 우리가 1학기를 마쳐요.
자, 1차 회로라고 하는 것은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어떤 솔루션 혹은 그러니까 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회로예요. 저항 더하기 인덕터, 저항 더하기 커패시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회로를 우리가 1차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차 회로는 뭐냐? 2차 미분 방정식을 써야만 하는 회로를 2차 회로라고 불러요. 여기는 R, L, C가 다 들어가. 그냥 조금 더 수학적으로 복잡해진다라는 얘기뿐이지 어차피 여기서 배운 거를 쓰는 거는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제 2학기 때는 뭘 배우냐? 2학기 때는 이거를 반복할 거예요. 이제 왜 반복하느냐? 자, 지금 우리가 1학기 때는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직류라는, 그러니까 DC, 직류 회로를 다뤄요. 직류라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전류의 값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2학기 때는 뭘 배우냐? 교류를 배워요. 교류는 매 시간마다 전류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 시간마다 바뀌면 더 어렵다는 얘기겠지. 그쵸?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뭐 전류원, 그러니까 지금 1학기 때는 전류원이라고 하면은 그 전류값이 뭐 1A, 2A, 10A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로 정해지거든. 근데 2학기 때는 이게 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사인 30, 뭐 아니면 뭐 익스포넨셜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미분적분해야 되니까 좀 어렵지.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양한 법칙들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뭐 라플라스 변환이라든지 뭐 푸리에 변환이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는데 푸리에 변환까지는 이번 학기에 나랑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학기에 남녀 교수님하고 이제 아마 배우게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시노미 시스템, 3학년 때 이제 시노미 시스템을 배우게 되면 그때 다시 또 푸리에 트랜스폼이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챕터 1에 이제 베이직 컨셉을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챕터 1에서 다뤄야 될 거는 일단 뭐 서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단위가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과제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시험이 되었든, 자, 단위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단위를 써야 되는데 안 쓰게 되면 적어도 1점의 감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자, 빨간색을 표시했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거고 그 전하와 전류와의 관계도 배울 거고 전류가 무엇인지도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력,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배울 건데 에너지는 빨간색이 아니죠. 에너지는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전력은 근데 중요해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들 중에 뭐 마지막에 이제 회로 요소 그다음에 뭐 응용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하, 전류, 전압, 전력을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전하, 전류, 전압, 전력.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서론이에요. 자, 여기는 이게 뭐냐? 뭐 배터리가 있고 램프가 있지. 그렇죠? 뭐 같아요? 그냥 불을 켜는 거야.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건전지 있고 여기에 뭐 그런 실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꼬마 전구 같은 거 혹시 얘기 들어봤나? 예. 네. 그런 거 초등학교 때 뭐 해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불 켜는 거예요. 자, 배터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전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압의 차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기적인 위상 에너지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배터리예요. 그래서 얘는 극이 있어. 극성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는 더 높다는 얘기겠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값이 높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낮다는 얘기겠죠. 자, 보통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많이 예를 드냐면 배터리는 이제 펌프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커런트라고 하는 게 이제 전류인데 전류를 물의 흐름에 많이 비교를 해요. 자,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펌프를 써서 올리면 되겠지. 자, 이 높이차를 유지를 해야 물이 흘러요. 자, 물은 높이 차이가 없으면 어때요? 그냥 고여 있는 거지. 흐르지 않고. 자, 전류라는 것도 흘러야 돼요.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일단 흘러야 돼.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높이 차이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높이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뭐다? 전압이에요. 그러면 전압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가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가 있겠죠. 자,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뭐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랑 또 뭐냐면 이게 회로예요. 자, 별거 아니야, 회로가. 네. 배터리 있고 전선으로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램프에 전류가 공급되고 그다음에 돌아서 다시 배터리로 들어가는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자, 닫힌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사용 가능한 회로예요. 계속 돌아야 돼,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물이 흐르다가 다시 이 자리로 와서 펌프를 타고 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딘가 뭐 이렇게 호수에 구멍 나서 일로 물을 다 새. 그러면 이게 동작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닫힌 구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폐회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회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되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램프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저항으로 대체를 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 그 저항이 이제 열과 빛을 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베겔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전기 회로라고 하는 것을 일렉트릭 서킷 또는 일렉트릭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과연 이게 뭐냐라는 건데, 자, 여기 있는 이게 일렉트릭 서킷, 일렉트릭 네트워크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전기 요소들 간의 결합이야. 연결을 시켜 놓으면 그게 일렉트릭 서킷 혹은 일렉트릭 네트워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기 요소의 상호 연결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기 요소를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놓은 거고,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자, 전기 소자. 배터리도 소자고, 여기 램프도 소자고, 아까 얘기했던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뭐 그런 것들도 다 소자예요. 엘리먼트라고 했었죠. 그런 소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자, 폐 루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작동 가능한, 동작 가능한 서킷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예,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너무 이렇게 열심히 받아 적어서, 예, 그렇게 뭐 열심히 받아 적을 일이 아니야,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얘기가 나왔었지. 소자라는 것, 엘리먼트라는 게 나왔었어요. 소자가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오늘 하는 주 내용들은 단어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자, 소자. 전기 요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회로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혹은 작은 단위들을 우리 소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소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수동 소자, 그다음에 능동 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소자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전기 회로의 부품 구성의 최소 단위. 자, 전기 현상이 아니라 전기 회로의. 전기 현상에서는 우리가 전하를 가장 작은 단위로 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기 회로, 그러니까 서킷에서의 부품 구성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소자라고 한다. 자, 근데 소자는 두 개가 있는데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가 있다. 그럼 수동 소자는 뭐냐? 자,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는 소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생성하지 못하니까 얘는 계속 쓰겠지.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 혹은 소모하는 소자예요. 자, 그래서 수동 소자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그래서 자, 우리가 뭐 매번 저항, 뭐 커패시터, 인덕터 이렇게 표시하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R, L, C라는 약자로 써요. 앞으로 우리가 회로에서 R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대문자 R을 쓰면 얘는 저항을 얘기하는 거구나. L이 나오면 얘는 인덕터구나. C는 커패시터구나.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아직 뭘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정도의 어떤 공통 개념은 갖고 있으시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커패시터와 인덕터와 저항은 서로 좀 다른 기능이 있어요. 저항은 얘는 그냥 주구장창 쓰기만 해. 예, 에너지를 소모하기만 해요. 근데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소모하기도 해. 소모하기도 하는데 그럼 다른 것도 있다는 게 있죠. 뭐냐? 저장의 기능도 있어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뭐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맞춰지면 일부 저장했다가 다시 얘가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낸 역할도 해요.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하겠지. 우리가 회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얘가 어떤 때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어떤 때는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걸 다 배우고 나서 맨 마지막 1차 회로와 2차 회로가 나오기 직전에 커패시터, 인덕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 그 아까 6장인가 5장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저항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항만 신경 쓰면 돼요. 자, 능동소자는 뭐냐?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소자예요.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소자로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겠죠? 전압원 혹은 전류원이에요. 전압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압의 차이를 유지시켜 주는 게 전압원. 대표적으로 배터리. 그렇죠? 그다음에 전류원 같은 경우는 전류를 공급해 주는 장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장치고 전압원과 전류원의 특징은 그러니까 직류 전류원, 직류 전압원 그리고 뭐 독립과 이제 독립전압원과 종속전압원이 나눠지긴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 당장은 독립전압원 혹은 독립전류원만 생각합시다. 독립전류원 혹은 독립전압원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쓰는데, 이 배터리가 뭐 수명이 닿으면 이제 그 전압이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수명이 닿기 전까지는 5V 배터리는 항상 5V 전압을 유지해요. 이게 독립전압원이야. 뭐 내가 이 배터리를 어디 갖고 가고 뭐 어떻게 연결 다시 한다 그래서 이 5V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독립전압원이에요. 알겠죠? 독립전류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전류를 흘려주는. 정해진 게 2A 하면 2A의 전류를 항상 흘려주는 게 독립전류원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아까 봤던 그 회로는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봐야 될 회로는 이렇게 생긴 회로를 봐야 돼요. 뭐 좀 과하게 어려운 걸 넣어놓긴 했어. 예, 요거는 내년 정도 돼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얘네들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는 트랜지스터 혹은 반도체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는 내년 1학기에 생체 계측을 듣게 되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해줄게요. 뭐 원하면. 예.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뭐냐면 라디오예요. 라디오라서 지금 안테나가 있고, 자, 여기 9V 전압원이 걸려 있어서 에너지를 공급하죠? 에너지를 공급하면, 자,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이거 저항이에요. 저항이 여러 개 있고, 여기 커패시터들이 있고, 자, 얘는 가변 커패시터예요. 그러니까 커패시터의 그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물론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저항도 가변 저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이얼이 아니라 그 볼륨 조절할 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걔가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저항의 크기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뭐 빛의 세기를 뭐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리의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지금 커패시터가 있는데 저항을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가변 저항이라는 거예요. 값이 미니멈 얼마, 맥시멈 얼마는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값을 갖게 되는지는 내가 어떤 위치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정해져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두이노 키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배송을 해줄 건데 아두이노 키트를 받고 나면 거기 보면 이제 돌리는 형태의 가변 저항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얘는 뭐냐면 그라운드 혹은 접지라는 거예요. 9V가 들어갔잖아요. 이 9V가 흘러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기가 높은 위치, 9V만큼의 높은 위치니까 어딘가는 낮은 위치가 있어야 돼. 그쵸? 결국 이거예요. 얘는 0V로 잡아요. 자, 접지라는 게 그라운드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자, 접지의 그 지가 지구할 때 지자야. 그 지구는 굉장히 큰 도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얘는 모든 전기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용량이 큰 도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 접지를 시키는 순간 그냥 걔는 0인 거예요. 다 빨아들여서. 그래서 자, 9V가 되었고 뭐 어디로 흘러가든 흘러가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형태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뭐 마이크로폰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뭐 스피커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자, 요거는 좀 일부러 겁주려고 넣어 놓은 거긴 한데 앞으로 이런 비슷한 회로들을 좀 다루게 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전기 회로는 우리가 직접 다뤄야 되는 전기 회로는 이런 전기 회로를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전기 요소의 상호 연결이라는 거 뭐 다 얘기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영어로 이제 우리가 써보면 이래요. 자, 요게 우리가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렉트리컬 엘리먼트들이 아까 뭐 소자라고 했었죠. 자, 전기 소자들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some way로 연결되어 있다. 자, 회로 해석과 회로 설계를 아까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이번 학기 하는 거는 회로 해석이에요. 회로 해석이기 때문에 자, 목표는 회로 해석을 쉽게 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가급적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실수 없이 하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익힌다. 이게 이번 학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지난 학기에도 한번 봤던 그림일 텐데, 자, 안 봤던 학생들을 위해서, 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물음표예요. 여기 회로가 들어가야,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회로를 내가 설계하는 거가 일단 디자인. 자, 여기는 얘가 주어져. 회로는 항상 주어져요. 회로가 없는 경우가 없어. 그 회로가 어려운지 뭐 쉬운지 그거 차이만 있는 거지. 인풋도 대부분의 경우 주어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저항 같은 거를 놓고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V를 구해라. 아니면 저항을 가로져서 흐르는 전류 I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출력을 구하는 거다. 자, 지금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다 했고요. 서론이 끝난 거예요. 서론이 끝났고, 자, 단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요거는 지금 한번 얘기하고 앞으로는 그냥 얘기 안 할 건데, 요거는 어디단가 좀 이렇게 잘 모르는 단위가 있으면 좀 표시해놓고 좀 익숙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여기 단위는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중요한 단위는 얘예요. 쿨롱이라는 거. 예, 전기적인 현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하량을 측정하는 단위를 우리가 쿨롱이라고 써요. 그리고 자, 이렇게 암페어라고 되어 있죠. 자, 전류의 크기를, 전기적인 흐름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 유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 유속을 갖다가 우리가 몇 미터 퍼 얼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전기적으로 전류의 흐름,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이 얼마나 많은지. 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여기에는 요것 좀 잘 알고 있읍시다. 문제 다 잘 풀었는데 요거 단위 잘못 적용해갖고 뭐 한 1, 2점씩 깎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메가라고 하는 거는 10의 6승, 킬로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킬로예요. 뭐 1kΩ, 2kΩ, 뭐 1kW, 2kW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킬로라는 게 나오면 10의 3승, 그러니까 1000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의 3승이구나.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뭐 우리 회로에서는 센치는 안 나와. 센치는 안 나오는데 밀리는 나와. 1mA, 2mA.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밀리는 뭐야? 10의 마이너스 3승. 자, 마이크로도 나와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자, 요거 4개만 봅시다. 10의 6승은 메가, 10의 3승은 킬로,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혹시 더 알고 싶으면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 나노.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노까지 다루지는 않아요. 일단 저거 4개의 단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 단위가 1000씩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요 SI가 이거의 약자예요. International System Unit의 약자를 SI. 그래서 저거를 국제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To Terminal El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자, 터미널이라는 게 말단이에요. 말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끝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다룰 대부분의, 모두 다는 아니에요. 가끔 예외가 있어. 대부분의 소자들은 2개의 말단을 가져. 터미널을 가져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는 뭐 다양한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항은 보통 이런 식으로 조금 다시.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덕터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커패시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자, 지금 소자가 있죠? R, L,
C가 있지? 근데 얘네들이 어때요? 두 개의 말단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그 옆에 있는 어떤 다른 것과 연결이 되는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뭐 옆에 뭐 배터리가 배터리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전화번이 있다고 합시다. 전화번이 있으면 전화번도 지금 여기 어딘가에 이제 말단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터미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터미널과 터미널이 연결되었죠? 그러면 얘를 그냥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이 터미널을. 자, 얘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은 노드라고 부를 거예요. 노드. 네. 알겠죠? 앞으로 노드라는 얘기가 나오면 연결된 두 개의 소자의 사이에 있는 이 터미널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노드 어널시스, 그러니까 노드 해석법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노드가 뭔지를 알아야 노드를 찾아서 해석을 할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노드라는 것은 결국은 두 개의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의 소자는 있어야겠지. 소자와 소자 사이에 있는 터미널을 우리가 노드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드가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봤지만 여기 보면은 한참 가야 되긴 하는데 얘는 하나, 둘, 여기 세 개. 좀 애매하게 그리고 있다. 여기 보자. 하나, 둘, 아니네. 다 이런 식으로 그려놨지. 노드가 세 개가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자, 맨날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드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그 다음에 뭐 전화번, 전류원은 두 개의 노드란다. 두 개의 터미널을 갖고 있는 형태로 우리가 그려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뭐 이 전기 요소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알아야겠죠? 자, 전하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개념이 다시 나올 거예요. 지금 단위 얘기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데, 전하라는 거고, 전기적인 가장 기본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얘를 측정하는 단위가 아까 C로 표시했었던, 그러니까 C가 커패시터를 얘기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찰지의 약자로서, 그러니까 찰지란다. 이 쿨롱의 약자로서 지금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로 사용될 때는 쿨롱이고, 아니면 그 회로에서 어떤 이제 약속계로 사용될 때는 얘를 우리가 커패시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단위가 암페어, 그다음에 전압을 측정하는 단위를 우리가 볼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는 이제 잘 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뭐 기본적인 얘기 중에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첫 번째 전하와 전류를 배울 거예요. 자, 전하도 중요하고 전류도 중요하다 했죠. 자, 전하는 여기 있지만, 자, 전기를 만드는 원천이고 가장 기본적인 전기량이에요. 전하가 없으면 전류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강이 만들어지려면 물이 있어야겠지. 그 물의 양을 우리가 뭐 물의 기본 단위를 뭐 이게 물이다라고 이렇게 딱 물 하나야라고 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 거기서 이게 물 하나가 있다라 그러면 그 하나가 전하 하나예요. 이 전하가 모여서 흐르게 되면 물이 어떤 흐름을 만드는 것처럼 전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전기적인 성질이고, 자, 뭐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게 알겠지만 전기적인 성질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뭐 지금 이번 강의 자료에서 내가 한번 빼버렸을 텐데, 뭐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이 원자핵 주위를 뭐 오비탈이라고 하는 구조로 해서 뭐 이렇게 그 전자들이 돌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자, 요게 여기서 이 하나하나가 다 전하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뭐 1쿨롱은 뭐 숫자로 세기 어렵겠지만 뭐 이만큼의 전자.
많은 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숫자 외우려는 얘기 아니에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전하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없어지고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성이나 파괴되지 않고 뭘 어떻게 한다? 이동하거나 변환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로도 얘기가 되고 혹은 전하 보존 법칙이라는 걸로도 얘기가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전하가 존재한다.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데 플러스 차지를 우리가 양전하 그리고 마이너스 차지를 음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전하는 서로 끌어당기고 같은 극성을 가지는 전하들은 서로 밀어낸다라는 얘기가 여기 쓰여져 있어요. 자, 전류인데, 자, 전류는 지금 여기 I라고 표현되어 있는 얘가 우리가 전류로 표현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소문자 I 쓴 거예요. 우리가 복소수를 쓸 때 뭐 2 더하기 3I 이렇게 쓰잖아. 헷갈리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I를 전류로 쓰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나랑 회로를 공부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뭐 루트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거는 J로 쓸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는 이 적어도 소문자 I는 전류에 대한 개념이야. 알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전기를 다룰 때는 J라는 약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복소수를 나타낼 때 쓰여요. 1학기 때는 나오지 않는데 2학기 때는 우리가 이제 복소 평면도 도입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J가 나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전류는 우리가 I로 대문자 I 혹은 뭐 소문자 I, 전압은 대문자 V 혹은 소문자 V로 쓰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전류가 뭐냐? 아까 내가 전하가 그 물 한 개,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전류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모이면 이제 뭐 강이 되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전류는 전하들이 모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전하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자, 전하의 흐름이고 전기의 흐름을 얘기해요. 자, 전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 자, 물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강이 이만해. 어떤 강은 이만해. 얘네들이 갖다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뭐 어떤 면적을 정해놓고 이 면적을 뭐 얼마나 많이 물이 얼마나 많은 양이 지나가는지 그런 식으로 측정할 거잖아요.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딱 면적을 정해놔요. 면적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뭐 1초면 1초 그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전하가 지나가는지를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그래서 자,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변화량,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그 변화량을 우리가 측정해야지 전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수식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도체에서는 자, 전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류가 발생한다. 자, 이게 중요해. 전하에는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는데 음전하를 우리가 전자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화학이나 뭐 그런 걸 좀 배운 학생들은 알겠지만 가운데 있는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바깥쪽에 있는 요 전자들이 외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하나 더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 원소교가 나트륨이 아니라 소디움이지. 소디움 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바뀌잖아요. 결국 움직이는 건 전자예요. 그렇죠? 전자인데 문제는 이거야. 움직이는 건 전자인데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어요. 옛날 사람 누군가가 설정했는데 그 이후에 바꾸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웠나 봐. 안 바꾸고 계속 써 그냥. 그래서 자,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지만 전류의 흐름의 방향은 뭐로 본다?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본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뭐 어떤 도체가 있어요. 도체 내에 전자가 있고 그 전자는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전류의 흐름을 보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가 되죠. 자, 전자의 흐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설정이 되어 있더라.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 그렇지만 흐름의 방향은 전하, 그러니까 양전하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정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의 흐름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설정되더라.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단위 시간당 변화량이라고 했죠? 단위 시간 얼마? 1초 동안 어떠한 한 점 혹은 어떠한 면적을 통과하는 전자래다. 전하의 수로 측정한다. 그래서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1초당 1쿨롱의 전하가 흐른 거예요. 1쿨롱은 이만큼의 전자야. 알겠죠? 자, 요 개념만 좀 알고 있읍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요거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의 흐름이고, 그거는 자유전자, 실제로 움직이는 자유전자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이더라. 자, 그럼 이제 이맘때쯤 이제 수식이 하나 나올 때 됐지, 그치? 자, 수식 하나만 봅시다. 전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간에 대한 전하의 변화량이잖아. 그래서 자, dt라고 하는 게 결국 델타 t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량. 내가 1초면 1초, 10초면 10초 그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전하가 얼마나 흘렀는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자, 쓰게 되면 이와 같은 미분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류는 이와 같은 미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요 전하량, 총 전하량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분으로 바뀌게 되겠죠? 미분의 역으로 하면 적분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자, 총 전하량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와 같이 적분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1초부터 2초 사이에, 아니면 0초부터 10초 사이에 흐르는 전하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IDT잖아요. 그렇죠? I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DT분의 DQ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자, 여기 DQ로 바꿔 써서 계산해도 된다. 요거에 대한 예제는 뒤에 하나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친절하게 답도 같이 캡처해서 넣어줬지? 자, 얘는 외워야 돼. 자, 봅시다. 이제 뭘 할 거냐면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전류를 배웠죠, 우리가. 전류를 배웠고, 자, 전류에 있어서 자, 직류는 질문. 자, 어떤 게 직류고 어떤 게 교류일까? 여기 보면은 매 시간, 물론 이제 얘는 지금 사인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주기성을 갖긴 하지. 근데 그렇더라도 시간이 바뀌면 그 값이 바뀌어요. 교류 형태예요. 얘는 여기가 2A면 2A, 직류. 자, 상수 형태의 어떤 값을 갖죠? 얘가 직류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직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정의가 되어 있지만 시간이 변해도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 자, 전류를 얘기해. 자, 그리고 시간에 관계없이 한 방향으로 값이 일정하게 흐른다. 자, 드디어 뭐가 얘기가 나왔냐면 방향에 대한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전류가 흐를 때는 자, 흐르기 때문에 A점에서부터 B점까지 흐른다. B에서 A로 흐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완전하게 표현하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5A의 전류가 A로부터 B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릴 수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할 수가 있어. 5A만큼의 전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구나.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화살표로 암페어라고 하는 전류가 5A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지금 같은 전류야. 방향이 바뀌면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류, 어떤 경우는 플러스 전류가 나올 텐데 결국은 뭐냐면 방향이 반대로 설정되어서 마이너스구나 라고 알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붙으면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가급적이면 플러스를 맞춰주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법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동부호 규정이라는 건데 그거는 뒤에서 좀 다시 다뤄봅시다.
그래서 교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이 변함에 따라 방향이 변화하는 전류를 우리가 교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나왔어요. 어떤 게 직류고 어떤 게 교류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 방금 했지만, 자, 얘 하나만 직류예요. 나머지 다 교류예요. 지금 얘는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다루게 될 사인 함수 형태, 혹은 이제 정현화라고 얘기를 해요. 한글로는. 뭐 영어로는 이제 사인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사이누소이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사인 혹은 코사인 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대표적인 교류고요. 자, 얘는 지수 함수 형태예요. 익스포넨셜 함수. 익스포넨셜의 뭐 마이너스 AT의 형태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렇게 감소되는 형태로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얘는 뭐 이렇게 뭐 톱니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 우리가 회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얘가 1학기 때 주로 나올 거고 2학기 때는 얘와 얘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직류와 교류를 구분하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하나 정도 풀어봐야겠지? 그쵸? 요거는 각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밑에 계산 솔루션까지 나왔어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책에 있는 그 솔루션을 내가 오려서 붙인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책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같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계산이 좀 잘 안 된다. 뭐 우리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은 이제 미분 접근한 지 좀 오래됐을 텐데, 예, 친절히 또 알려줄게.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예제 1.3. 여기는 이제 적분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 전화량을 계산하기 위한, Q값을 계산하기 위한 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되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우리 게시판은 되게 좋은 게 익명으로 할 수 있더라고. 네. 그렇지만 나는 이름이 보여. 네. 그렇다고 뭐 밝히진 않으니까, 네. 당당하게 질문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더 봅시다. 전압을 볼 거예요. 자, 전유와 전하를 배웠고 이제 전압을 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압이라는 게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전압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전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기장이라는 게 있어. 일렉트릭 필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뭐 일렉트릭 필드, 매그네틱 필드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필드라고 얘기하는 거가 결국은 뭐냐면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그네틱 필드라고 하면 뭐냐? 자장. 그러니까 자장이란다. 자석. 그러니까 자장은 맞는데 자석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범위, 그거를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자, 벡터로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스칼라와 벡터는 개념을 알고 있을 테니까 설명을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전압은 뭐냐? 자, 도체에서 전자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일정한 특정한 방향으로 힘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힘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될 수도 있고 그 힘을 따라서 전하를 옮겨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렇죠?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도체에서 전자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도체에는 이와 같은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전압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전기적인 위상 에너지의 차이, 전위차라고 얘기를 불러요. 자, 위치 에너지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했을 때 이게 100m야. 그거는 내가 기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위로 100m가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전압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얘가 결국은 그 얘기인데, 자,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A점의 위치가 플러스 B점의 위치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 자,
기준이 어디냐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봐요. 얘를 기준으로 봐. 그래서 B가 바라본 A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앞으로. VAB. 자, 전압을 얘기할 때는, 전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플러스 전류, 마이너스 전류를 얘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얘가 어떻게 흐른다라는 게 딱 나와요. 근데 전압은 우리가 뭐 좀 말하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아래 첨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자, VAB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절대값을 봤을 때 VA에서 VB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 뭐 같은 얘기죠. 전기장 내에서 단위 전화를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장을 표현하는 스칼라량.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요런 얘기들은 그냥 뭐 알면 되고. 자, 높이 차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자, VAB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B 지점에서 기준이 어디냐? B예요.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전화를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첨자의 뒤쪽에 써 있는 거가 기준이에요. 알겠죠? 자, 제대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자, 두 지점의 전압 차이를 제어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기적인 위상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물의 흐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자,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 지금 플러스가 여기에요. 그래서 VAB를 어떻게 쓴다? 9V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보면은 같은 거예요. 두 개 같은 거야. 두 개 같은 건데 기준적으로 바꿨어. 기준이 이제 어디예요? 위가 기준이 됐어요. 원래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여기 9V에 지금 전위 차이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로 보면 9V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서로 뒤집어져 있어. 그러면 이제 어디서 봐야 돼? A가 바라본 B의 위치를 봐야 되잖아요. A가 지금 더 높은 값을 갖고 있는 거고 B가 낮은 값을 갖고 있어서 B가 바라봤을 때 A가 플러스 9가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A가 B를 바라보면 B가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A가 높은 곳에 있고 얼마만큼 낮은 데 있어요? 9만큼 낮은 데 있지. 그걸 우리가 마이너스 9V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된 거는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 두 개가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쓰여져도 같은 얘기. 물론 지금 여기 A, B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는데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냐? 결국은 VAB는 9V라고 한 거는 뭐예요? B가 기준이고 B가 A를 바라봤을 때의 VAB죠. 그렇죠? 얘는 뭐야?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기준이 이제 바뀐 거죠. A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VBA인 거야. A가 바라본 B, 그거는 마이너스 9V가 돼요. 자, 앞으로 기준점이 서로 뒤집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면 돼? 부호만 바꿔주면 돼. 이해 되겠어요? 이거 처음에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을 안 한 이유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네. 자, 그럼 이제 수식 하나 또 나와야 되죠? 전압은 어떤 전화량을 옮기는 데 들어가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 들어간 일의 양과 총 옮겨진 전화량을 서로 나누면 전압이 돼요. 자, 이것도 외워둡시다. 다음. 이거 애니메이션 틀렸다. 뭐 그래도 봅시다. 자, 레퍼런스의 방향이 바뀌면, 레퍼런스가 달라지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지금 원래 B가 기준이었는데 A가 기준으로 바뀌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압은 뭐 전이차다라는 거, 뭐 다시 얘기하는 거고, 자, 뭐 이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 1V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일의 양을 갖다가 그 전하량으로 나눠줬었잖아요. 에너지 혹은 일을 측정하는 단위가 줄이에요. 줄이라는 단위를 써요. 줄 퍼 클롱으로 쓰게 되고 그게
1볼트와, 그러니까 1볼트는 볼트와 같은 단위를 쓰게 된다. 그래서 단위를 잘 이해하면 수식을 외우지 않아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기준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죠. 기준점으로부터 다른 점, 플러스인 점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연습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가 여기고 플러스가 여기니까 지금 이쪽이 기준점이 되고 이쪽이 만약에 여기가 0이면 요 플러스점에서의 전압은 얼마? V6가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야. 이쪽이 3V다. 아, 또 글씨를 작게 썼네. 자, 여기가 3V다. 그럼 여기 얼마? V6 더하기 3V. 알겠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점의 값에 따라서 그 반대편의 점도 값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자, 여기를 기준이고, 여기를 봤을 때 23V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요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구나. A, B라고 합시다. B가 A보다 23V 높은 거야. 근데 A의 값이 0이면 여기가 당연히 23V가 되겠죠? 근데 A의 값이 1이면 여기는 24V가 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하나 해봅시다. 얘와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기준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가 붙은 점을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본다고 했지? 기준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 B, A 값이 얼마? 23이 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할 수도 있죠. V, A, B를 하게 되면 B를 기준으로 A를 본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고 답을 쓸 때도 기준을 알려줘야 돼요. 적어도 전압을 얘기할 때는 이걸 기준을 내가 어디로 잡았고 어떻게 했을 때 이 값이 나왔다.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라지겠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답이 완전히 틀린 거지. 예, 답을 잘 풀었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풀려면은 기준점을 얘기해 줘야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쓰는 연습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고 지금 여기서 이제 V6가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가 되는 건데 V6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오른쪽이 더 높다는 얘기겠지. 이 값이 마이너스 3V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기준이 여기고 여기서 여기를 보는 건데 마이너스 3이면 얘가 높고 얘가 낮은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게 V6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당연히 왼쪽이 더 높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게 맞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자, 또 헷갈리라고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세로로 가로로 되어 있던 거는 세로로 한 것밖에 없어. 근데 이게 또 헷갈려 보면은. 자, 자 봅시다.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V, A, B는 5V로 앞으로 표현할 거예요. 기준이 마이너스가 되는 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을 우리가 뒤에 쓰자라고 했었죠. 자, B가 바라본 A의 값이 5V. 자, 얘는 V 기준이 어디야? A가 기준이죠. 마이너스니까 B, A. 얘랑은 지금 기준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 5V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써 있는 것처럼 자, 터미널 B. 자, 여기 B라는 말단이 자, A보다 5V 낮아요. 다시 말하면 A가 B보다 5V 높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뒤집어서 마이너스 5V가 되도록 써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다 익숙해야 돼요. 기준이 되는 게 보통 마이너스로 보통이 아니라 약속이 그래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곳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터미널들 중에서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 곳들 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잡아줘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뒤쪽에 쓰여지도록 해주면 돼요. 그 값이 플러스면 기준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고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는 다 펴놓고 하자. 네. 그래서 전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기준이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수동부호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뭐 패시브 사인 컨벤션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수동부호 규정에 대한 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수동부호 규정이라는 게 뭔지를 지금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자, 전류의 기준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류의 흐름을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내잖아요. 여기 이런 화살표가 있어야 돼요. 화살표의 머리가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해요. 일단 처음에 봐야 되는 거, 이 화살표의 머리, 얘가 화살표의 머리죠. 화살표의 이 화살촉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해. 그리고 또 뭐냐면 전압의 기준 방향의 양의 단자로 들어가면 전압과 전류는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만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화살표가 플러스로 들어가면 만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요거를 정하는 이유가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와 전압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전압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잖아. 그거를 헷갈리지 않고 모두 다 같은 어떤 뭐랄까 기준으로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겠다라는 얘기를 까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없어도 되긴 해. 없어도 뭐 회로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려다 보니 수동부호 규정을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이 수동부호 규정이 나중에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아니 흡수나 소모나 같은 거죠. 네, 흡수하거나 소모하는 경우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나누는 전력의 입장에서 그때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수동부호 규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동부호 규정은 뭐다? 화살표,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 화살표의 화살촉이 그 어떤 단자가 있죠. 단자의 전압의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압을 나타냈을 때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화살표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VI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뭐냐? 전류도 지금 전압도 자, 지금 이 전류의 흐름을 그냥 그대로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얘가 한 뭐 2A 같은 양의 전류를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뭐 3V 같은 양의 전압, 그러니까 양수의 전압을 갖는다고 봐. 그러면 자, 이 둘을 곱했을 때 결국은 이게 나중에 전력이 되거든요. 뭐 이게 뒤에 나올 얘기인데 이 둘을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뒤집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수동부호 규정을 맞춰주기 위해서 뒤집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소모해.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반대로 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전류가 마이너스 2A예요. 여기가 3V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원래대로 하면 전류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그러니까 수동부호를 만족시키게 만들려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원래 이렇게 2A가 그려지는데 우리가 값을 그러니까 동통의 기준을 놓고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게 만들게 되면 이 방향으로 2A, 마이너스 2A가 그려지게 되죠. 마이너스 2A에 이거 뭐 3V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이 되지? 그때는 뭐냐?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화번이 있거든요. 전화번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나가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전류 방향이
플러스 방향과 반대로 되지. 그치? 그러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저항이 하나 있더라. 저항은 보통 이렇게 놔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요. 전류를 기준으로 전류가 화살표가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잡는 게 일반적인 이유는 뭐냐면, 얘가 가령 뭐 10V의 전압을 공급한다고 합시다. 저항은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소모라 그랬지. 그러면 뭐 이 회로에서 이 저항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여기 10V가 있고 얘가 에너지 다 쓰는 거야. 0V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 0V고 여기가 10V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10V짜리 전압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닫힌 회로가 되어 있을 때 여기 저항에서 지금 에너지를 다 소모해야지 0V가 되고 여기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단수로 들어갈 때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결국은 10V를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맞아?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수동소자로서는. 그래서 수동소자는 보통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그려요. 그래야 해석이 쉬워.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예, 저기 참아요. 자,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에너지를 소모하느냐 아니면 뭐 방출하느냐에 대한 건데 구분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보면 2A의 전류가 플러스 2A의 전류가 지금 플러스 5V로 유지되어 있는 이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얘는 뭘까? 수동부 규정을 일단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화살표가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수동부 규정 만족하고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놨을 때 그 값이 양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 소모. 자, 지금 보면은 자, 2A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일부러 헷갈리라고 위에다 그려놨어요. 전류는 자, 물길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방향으로 물이 흐르면 위에서는 어떻게 될까? 위에서는 이 방향으로 흐르겠지. 위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흐르지 않을 거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는 같은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아래쪽에서도 2A가 흘러간다고 보면은 화살의 끝이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지. 수동부 규정 만족하는 거죠.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게 놨을 때 지금 어떻게 돼? 곱했을 때 10. 그러면 얘도 역시나 에너지 소모. 여기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헷갈리라고 위에다 그려놨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려야 돼? 아니. 아래쪽이 아니고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그려줘야 되니까. 그럼 뭐가 달라져야 돼? 2A가 아니라 마이너스 2A가 돼야 돼요. 전압 5V에 전류 마이너스 2A 곱하면 마이너스 10. 그럼 얘는 뭐야?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자예요. 그러니까 이 네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 소자인지 아니면 능동 소자인지. 얘는 능동 소자라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얘 봅시다. 지금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러면 수동부 유형을 지금 만족하게 설정을 못한 거지. 수동부 유형을 만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뒤집어줘야 되고 뒤집어주면 전류가 값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A가 되죠. 마이너스 2A와 5V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어떻게 돼? 에너지 공급하는 능동 소자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해되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자,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정리한 거예요. A와 B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또는 흡수하는 소자, C와 D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능동 소자에 해당된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칠 거라서 다시 한 번만. 자, 일단 수동부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놔야 돼, 일단.
그러니까 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소자가 있는데 그 소자가 에너지를 공급하는지 흡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주려면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의 끝이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줬을 때 그 두 개의 값을 곱했을 때 전류와 전압의 값을 곱했을 때 이게 양수면 에너지를 소모, 음수면 에너지를 공급. 자, 헷갈리지 않게 잘 외웁시다. 그래서 지금 얘를 봅시다, 얘. 자, 2A가 2A 전류가 흐르는데 그 화살표의 끝이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바꿔주지 않아도 수동부 규정은 이미 만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써있는 값을 그대로 곱하면 되겠지? 곱하면 플러스 10. 그럼 여기 있는 얘처럼 에너지를 소모. 그쵸? 자, 그러면 얘를 봅시다, 이번에는. 2A 전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그치?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는 걸 플러스 단자로 바꿔줬으면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5를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곱한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능동소자이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지금 뒤에 이제 전력과 관련된 거와 에너지와 관련된 게 있는데, 원래 목표가 수동부 규정까지 하는 거였고, 여기서 더하면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질문 좀 합시다. 질문. 유전학 관련된 부분 앞쪽에서 저항 카패시터 인덕터 뭐라고 해야 돼? 기호라고 해야 돼? 수동소자? 기호? 네, RLC 그거 헷갈려서 중간에 놓쳤는데 저항이 R인 건 알겠는데 뭐가 C고 뭐가 L인지를. 자, 저항 R.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항은 우리가 R로 봐요. 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표시해요. 약속 기호를. 자, 인덕터를 우리가 L로 봐요. 인덕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현을 해요. 자, 커패시터를 C로 표현해요. 커패시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약속 기호를.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화번을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봤던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해서 전화번을 쓰기도 해요. 근데 교재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럼 얘는 사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명확하지. 여기서는 길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플러스를 잡으면 돼요. 전류원은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표현할 거예요. 이게 전류원이에요. 그러면 이 화살표 방향대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하나가 더 나올 거야.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되어 있는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전압원, 독립전류원이에요. 자, 독립전압원, 독립전류원은 뭐냐?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얘는 항상 정해진 일정한 값을 전압 혹은 전류를 유지하는 거예요. 종속전류원과 종속전압원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여기 강의 자료 뒤쪽에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마른 목골로 표현해요. 마른 목골로 표현하고 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종속전압원. 마른 목골로 표현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하면 얘는 종속전류원. 이해돼요? 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예요.